뭐, 기본적 흐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분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글의 구조, 뭐 역사의 구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이 갖는 의미, 그거의 조합에 의해서 그 소리에 어떠한 의미가 담기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은 자기가 고치시면 돼요. 자, 2주만 들으시면은 장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정음. 이게 1443년에 제정을 해요. 그 다음에 1446년에 반포를 해요. 그러니까 1443년에 만들어진 것을 제정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때는 다 알려지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집현전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례를 해요. 그죠? 그거 주석을 달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포 디능궤에는 해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 해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기에서 이게 세종 때이죠. 세종 28년쯤 될 거예요. 쭉 지나서 성종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 있죠. 이때는 정음이 아니고요, 언문이 돼요. 한글을 못 쓰게 해요. 한글 금지를 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암글이라고까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연산군 시기에는 연산군에 대한 고발 뭐 이런 것들이 뭐 투서 이런 게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한글을 못 쓰게 하죠. 그래서 한글에 암흑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산군 다음 왕이 중종이잖아요. 요때 최세진이라고 하는 양반이 훈몽자회를 만들어요. 글자의 모임, 사전 같은 거죠. 이때도 정음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다시. 근데 이 뒤로는 훈민정음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18세기가 되면은 최석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책을 지어요. 1730 몇 년도,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세 훈민정음 도설 이런 만들고 한 3, 40년 뒤에 이건 초기, 중기, 여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중요한 얘기가 내재돼 있어요. 뭐 후기에 또 뭐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변곡점이 생기죠. 문제는 이들은 훈민정음 해례를 못 봤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훈민정음을 역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역학,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황극경세서, 태극도설, 뭐 이런 또 주역의 하도 낙서를 동원해서 역학적으로 훈민정음을 이렇게 풀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 신경준 선생은 영조 때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숙종 때 말년에 태어나서 영조 때 벼슬을 했었죠. 근데 훈민정음 해례를 못 본 거죠. 못 보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서를 만드는 거죠. 최석정 선생도 여기는 뭐 봤다 못 봤다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 자기 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그 외솔 최연배 선생의 그 한글 가리라고 하는 한글에 대한 글에서도 요 얘기를 해요. 신경준 선생이 훈민정음 운해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은 훈민정음 해를 못 보고 글을 쓴 것이 확실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네. 근데 굉장한 역학적 역량 또는 뭐 그 지식적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문제는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아는 한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미음과 이응에 대한 이들이 오행의 배속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도 논란이 많죠. 그죠? 수라고 하시죠. 그죠? 이걸 토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을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훈민정음 요 지금 그 카페에 올려놓은 제자해 여기에 읽어보시면은 훈민정음 해례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그게 지금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최석정 선생은 이걸 수로 놔요. 이게 이게 궁, 이렇게 되죠. 이게 수고, 이게 토가 되죠. 여기 한 30년 뒤에 신경준 선생은 이걸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우음이 되고요. 이게 궁음이 돼요. 궁음이 된다는 것은 이게 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수가 되고. 지금도 한글의 미음을 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성명학 책들 이런 거 보시면은 꽤 많이 돼 있어요. 그 전에도 이 논란은 중국에서 똑같이 있어요. 토를 궁으로 보느냐 우로 보느냐 뭐 이런 거에 갈린 그 책들이, 신경준 선생은 오행정기를 보고 요걸 바꿨어요. 오행정기는 송나라 때 그 류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책이에요.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건 고법명리로 돼 있는 책이에요. 고법명리가 기준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고요. 다 우리가 얘기하는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가 서문을 쓴 해례의 내용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46년에 반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례를 붙여서. 그 전에 제정을 하고요. 그러면 해례가 나올 때 세종대왕이 그 해례를 안 받겠어요? 검증을 안 했겠어요? 해례를 써놓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만든 사람이 세종인데, 그건 글 곳곳에 나와요. 훈민정음 해례 정음 전체 읽어보면은
곳곳에 세종이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자기들 뭐 집현전 누가 도와서 만든 게 아니고 세종이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세종이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안 정했겠냐 이거죠. 이응 소리에서 파생되는 히읗 소리, 이런 것들의 소리는 수라고 고정하시고요. 그걸 우음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아예. 그리고 그 부분을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그죠? 이름 장명하는 거, 이름을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관점의 문제니까요. 수하고 토는 같이 가요. 그죠? 화하고 토도 같이 가는 거고요.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이죠. 신경준 선생은 이 소리는 미음 소리, 이 소리는 비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규정해요. 이건 그러한 오행정기나 황제내경이나 이런 데에서 비롯된 거죠. 그죠? 장부의 기관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요게 참 신경준 선생은 이게 비위에서 나오는 소리라 토의 음이다. 이것은 신장에서 나오는 소리라 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지나치게 소리를 그죠? 기관의 의미를 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귀경은, 그 소리의 귀경은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그런 건 뭐 우리가 증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글을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은 그렇게 제자의 원리에 이미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원리를 좀 이따 쭉 이렇게 볼 텐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19세기 후에 뭐 이사질 이런 양반이 쓴 우문학에 관련된 책들이 있고 뭐 그래요. 그 조선 이엔다 고종 때까지 이렇게 지나고 고종 때까지는 또 뭐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 1894년이 무슨 해예요? 1894년 제 생일은 아니에요. 예. 그 해가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동학농민운동, 뭐 동학혁명, 뭐 동학항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혁명은 그렇고요. 농민운동, 뭐 동학운동이 벌어지죠. 원래는 93년도부터 시작이 돼요. 조병갑한테 막 얘기하죠.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압력을 넣고 그러는데 안 들으니까 관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초봄에 조병갑 도망가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학이 일어나고 있고 막 구름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부르죠. 청나라를. 그 일본이 어떻게 옳다고 나오고 개입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아주 그냥 개 쪽팔리듯이 깨집니다. 한 번도 못 이겨요. 맨 처음에 천안 아래 그 성안에서 전투를 하고 뭐 계속 평양 이런 데서 전투 계속하는 계속 깨집니다. 그게 1894년이에요. 다 일어나요. 그 해에. 그 해에 6월 말에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해요. 경복궁을. 그러니까 일제 그 1910년에 경복궁이 뭐 또 그 전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경복궁이 한번 점령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해 1894년 가보 개혁. 그렇게 되면서 개혁을 해. 그래서 노비제도가 없어지고요. 복장 달라지죠. 그 다음에 육조 시스템이 다 바뀌죠. 내각제가 들어서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 가보개혁의 반포문에 일정 부분 한글이 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때부터 한글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고요. 한글의 부분이, 그러니까 한일 합방 되기, 병탄 되기 전까지, 그 지나서도 상당 부분 진행되는데, 이건 한글을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것은 주시경이 지었다고 돼 있죠, 그죠? 그건 뭐 정설은 아니에요. 대다수 설이 주시경이 한글을 지었다. 한글이라는 명칭을 정음해서 한글로, 큰 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크다, 하나, 오로지,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어쨌든 한글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학자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한글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부흥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억압이 또 뒤에 더 심해지고요. 문화 말살 정책이 심해지죠. 3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뒤로 진행되면서 그게 더 강화되고 해서 참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해례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덕무라고 정조 때 사검서 중에 한 분이신 이덕무 청장관이라고도 하고요. 자기를 서치라고 할 정도, 책에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눈탱이가 뭐 이렇게 눈병 나가서 눈이 이렇게 했는데도 책 보고 있는 간서치라고 합니다. 이덕무 청장관 전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다가 창문 틀을 보고 깨달았다, 이런 식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얘기를 써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뒤에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채석정 그 호가 명곡이고요. 이건 신경준 선생, 이 양반 호가 여함이고, 신경준의 상경표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 지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가 뒤에 일제에 의해서 산맥의 형태로 지리 구조를 나누잖아요. 근데 상경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단한 양반이죠. 어쨌든 이런 양반들은 훈민정음 해례를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해례가 언제 나타나요? 해례가 지금 두 분이 있어요. 이게 다 안동 광흥사에서 나온 본이라고 해요. 두 개가 다. 근데 상주본은 지금 이거 막 거래하잖아요. 그죠? 뭐 얼마 달라. 뭐 모르겠어요.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동본은 간송에 있죠. 간송에 있습니다. 국보 70품가로 돼 있어요. 안동본을 간송 선생이 얻게 되는 과정도 아주 전설 같은 얘기잖아요. 김태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1940년대, 이게 40년대인데, 국어학자예요. 그 제자가 이영준이라는 제자고, 이 양반이, 이영준이 안동분이고, 자기 집에 이상한 고사가 있다. 국어학자고 국어를 공부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태준이라는 양반이 간송 선생한테 얘기를 해서, 아, 이런 것이 있는데
하죠. 그래서 사요 간성 11,000원에 10,000원은 책값이고 1,000원은 사례비에. 지금 얘기하면 한 30억 정도 된대. 그때가 1,000원이면 집 한 채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근데 그게 이 이영준이라는 양반이 장인집에 있는 광산 김씨 그 금부당인가 그 서고에 있는 훔친 거예요. 그래서 표지를 2장, 거기 낙반 지킨 2장을 띄어내버리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어쨌든 아주 사연이 많은, 어쨌든 국부로 지금 지정돼 있고요. 예. 그래서 가끔 나 간송, 옛날에는 나 지금 보화각, 뭐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전시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DDP에서 예, 하죠, 그죠? 예, 거기서. 근데 워낙 귀중한 거라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봐도 별 감흥은 없어요. 예,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걸 알려지면 안 되니까 해방 전이잖아요. 40년 해방 전이니까 이 양반 그거 꼭꼭 싸매가지고 그냥 품고 다니셔요. 베개 밑에 놓고 주무실 때도 6.25 때도 그걸 가장 먼저 챙기고. 그리고 그걸 영인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해야 된다고. 그걸 자기가 다 낱장 뜯어서 다 영인까지 하게 하신 양반이시죠. 그런 양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해례를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그게 창살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옷자는 어떻게 했냐? 창살 부러진 거다. 그래서 한글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세종이 혼자 어떻게 만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뭐 근데 그냥 곳곳에 보시면 여기 제자의 마지막 귀절만 보셔요. 마지막 귀절만 봐도 그 신비로움이여 이는 아마도 하늘이 성군 세종대왕의 마음을 여시고 그 솜씨를 빌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성군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 내용이 곳곳에 나와요. 어쨌든 세종이 만드시고 그것을 그 집현전 학자들한테 그 해례를 만들게 합니다. 그 전에 세종대왕이 궁궐 안에다가 불당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좀 나이 드시니까 자꾸 그런 걸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거 난리 났잖아요. 집현전 학자들 다 출근을 안 해요.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걸? 어쨌든 스트라이크 걸은 거예요. 파업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황희정승 이 양반 손잡고 엉엉 울었다고 기록에 있어요. 그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들면 난리 나잖아요. 채말리 그때 그 부제학, 집현전 부제학인데 부제학이면 실권자거든요. 실무. 대제학이 정인지고요. 대제학은 상징이에요. 상징적으로. 근데 부제학이 실무를 담당하니까 그게 채말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양반이세요. 대놓고 직소하고 상소하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한글 만들 때 그 과정을 알아요. 채말리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 때문에 눈병 나가지고 힘들어서 온천하러 가면서도 그 책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까지 상하면서 그걸 왜 하냐 막 이런 식의 진언을 하는 것도 채말리였어요. 어쨌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에 대한 역사 같은 거이고요. 한글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고요.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인가 영화 드라마인가 저는 한 편도 못 봐가지고 네, 재밌었다고들 그러던데 그 한글 창제 과정 이런 거 픽션이 많이 들어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종이 만들었는데 신하들한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식솔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나 뒤에 나 그 한글로 뭐 석보상절, 용비어창가 이런 것들은 뭐 수양대군이니 그 문중이니 이런 아들들이 다 맡아서 하고요. 누구 공주 있잖아요. 둘째 공주, 첫째 공주 말고요. 첫째가 정소고 둘째가 정한공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정한공주가 많은 그 힌트도 주고, 그러니까 토착어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런 음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세종이. 그러니까 궁궐에 살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 소리를. 출가해서 지방에 가 있는 그 공주가 그걸 알아서 해석해서 올려서 뭐 노비 뭐 이런 거 상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에 있어요. 예. 조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지금 전제가 뭐냐면은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부른다, 그거죠, 그죠? 그걸 호명한다, 이름을 부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장명하는 방법에 수리오행, 지금 대다수 쓰는 오행이 한자의 수리, 숫자를 가지고 그것으로 오행을 맞춰서 해요. 그걸 원형, 이정에 맞춰서 성명에 대한 기륭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 예, 저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시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수리오행에 대한 근원을 따져보시긴 했는가? 수리오행은 그렇게 해서 원형, 이정해서 원은 수리, 이렇게 해서 원형, 이정 총이 몇 격 해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찾아가서 그 숫자가 무슨 뭘로 돼 있다 이렇게 그거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리는 누가 정한 건가? 그러니까 숫자 획수에 대한 부분은 한자적 의미죠. 그죠? 근데 그 수리를 대입한 건 일본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제적으로 협업을 한 거네. 그죠?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 한자가 원래 표의 문자잖아요. 지금 간자체로 간자로 바뀌면 이게 표의라고 얘기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 한자는 거의 소리 문자화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갖는 게 다 간자화 돼 있는데, 그게 표면으로 쓰고 있는데 획수를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다 번체로 다시 다 환원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원오행이 있어요. 글자 자체가 갖는 오행, 이건 자원오행을 분류해 놓은 사전들이 또 있어요. 한자의 부수에 의해서 자원들이 다 그 의미들이, 그래서 목화 토금수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해서 드셔야죠. 3원 5행까지 다 계산해서. 그래서 원래 잘 맞춰서 하시려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네. 어쨌든 저는 그죠, 한글이 우리 생활의 글이고요. 우리는 한글로 표현하고 한글로 말을 하죠, 그죠? 말을 하는 걸 한글로 그릇으로 담고요. 그 그릇으로 담는 것, 그게 글인데, 말과 소리를 글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한자로 표현하든, 그죠? 알파벳으로 표현하든, 우리에게는 한글로 표현하든, 이건 담는 그릇이고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무용이죠, 무용. 유형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에 담기면은 의미가 달라지죠. 그릇에 말이 한정될 수도 있고요.
그릇이 없으면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얘기한 언어 문화, 그러니까 글 문화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소리나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도 그 얘기예요. 그죠? 처음 얘기가 중국 말과 소리가 달라서,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 글을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다.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만의 소리를 우리만의 글로 표현한 것이 한글인데, 그걸로 이름을 지어서, 그걸로 상호를 지어서, 그걸로 명칭을 지어서 얘기하면은 꽃이라고 부를 때 꽃이죠. 그죠? 우리가 와닿죠. 꽃을 화라고 하면은 이미 건너간 거죠. 다른 그릇이라고요. 똑같은 말과 글을 말을 담아놨어도 이미 의미가 한 번 더 전화된 형태의 부분이죠. 그냥 우리 말을, 우리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한글이에요. 소리와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훈민정음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죠. 왜 이런 걸 중요시 하려고 하느냐. 중요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꽃이라고 할 때에 생기는 말이나 소리에 파장 또는 뭐 파동 이런 게 생기죠. 그죠? 이걸 이렇게 주파수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수많은 소리들이 떠다니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음가라고 해요. 음가 소리의 부분. 그것이 그냥 우리가 세게 뭐라고 해도 그 소리가 파장이 나가는 게 들리는데, 그런 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쁩니다 하면은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이쁩니다 하면 그냥 웃으시고 좋아하잖아요. 참 근사하십니다. 바로 웃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놓고 이 죽일 놈 이러면 그런 거죠. 거기에 뭔가 의미가, 그러니까 가장 가시적으로는 소리에 우리가 얘기한 파동의 부분, 더 중요한 것은 말과 글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은 소리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리 글자이면서도 의미 글자예요. 뜻 글자입니다.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장명을 할 때 이름을 왜 지어요? 왜? 이름을 짓는 이유. 아무개야,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가장 흔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으면은 아이들 소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 이름 불러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이름을 부르면 누군지 모르고 못 잡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흔한 이름으로. 그런데 이름을 규정지어서 어느 하나로 확정 짓는다는 건 첫째가 구분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구분 짓겠다. 구분 짓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죠. 그거에 김춘수의 꽃 참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 학창시절에 다 한 번씩 써서 연애편지 사이에 넣어서 보내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불러줄 때 그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 지어짐이잖아요. 이름 지어짐. 의미 부여됨.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명이 지어지면은 명에 맞는 것이 형성돼요. 명분이. 그 명에 맞는 것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름값 해라 이거죠. 이름값 해라. 명분에 목숨을 걸죠. 이름에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이 팔아야 된다. 또 정명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논어에 공자님이 이 정명론을 얘기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 다와야 되고요. 신하는 신하 다와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우고, 자식은 자식 다와야 된다. 자로가 위나라 가시면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한테 물어봐요. 공자가 이름부터 바르게 하겠다. 그러면 안 쓸 텐데요. 네. 이름이 바라야 정치가 된다는 뜻이죠. 이 정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이죠, 그죠? 이건 바르게 맞춘다는 거잖아요. 회초리를 대서.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하는 행동이 정이에요. 바르게 하는 행위가. 어쨌든 정명이죠. 이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얘기하는 정명이고, 이건 결국은 뭐예요? 이름 지어짐이잖아요. 이름이 지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보편화시키면 유명론이에요. 이름을 규정한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지어주면은 그게 과연 그 이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이 계세요. 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덕경 첫 귀절이에요. 도라고 한정한다면 그게 항상 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여기서는 상자가 더 중요해요. 상. 일상하는 것, 보편적인 것, 그냥 다 통용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도라고 하면은, 어떠한 명이라고 하면은 그 명은 상함을 잃는다. 상함이 아니다. 항상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자는 뭘 얘기하냐? 이름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름 지어서 한정하냐? 그러니까 공자가 왜 인의를 따지고 계속 그걸 얘기하면서 천하를 주유하냐? 그건 인의가 땅에 떨어져서 인의가 필요하니까 인의를 또 찾고 하는 거 아니냐? 인의가 필요 없으면은 인의를 누가 얘기하겠냐? 그냥 반어적으로. 그러니까 이름 지어져서 인이라고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면은 사랑이란 용어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무명을 얘기한 게 노자죠. 무엇이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해서 사회적 질서에서 살아가려면은 유명하지 않으면은 정명되지 않으면은 어렵죠. 이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정지어서 규정 지어놓으면은 그거에 구속된다. 그래서 항상 또 무명을 또 인지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름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어떠한 이름으로 규정 지어져요. 그죠? 그게 한글로 지어지든 한자로 지어지든 그렇게 규정 지어지면 그렇게 규정 지어진 형태로 뭔가
틀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잘 지었어요. 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름이 주인이에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름을 갖고 있는 물이 주인이에요? 아니면은 이름이 주인이에요? 그죠? 사람이나 물이 주인이죠. 자, 그러면은 물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나 물의 쓰임, 규칙,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얘기하는 게 그게 명이죠. 그죠? 생명 하면은 살아있는 걸 명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명의 이치를 밝히는 게 명리인데, 명리로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물건, 뭐 죽어있든 뭐 하든 안 움직이든 품수받은 그 명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이름 지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면 그거 갖고 오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따, 거시기 하네. 네? 예. 그건 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명에 인이나 물에, 사물에 이름이 규정 지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규정 지어지면 명료하죠. 확실하죠. 더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건 이름이 주어지는 내용, 물건,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걸 정리하면 이름은 결국은 누가 빛내요? 사람이 이름을 빛낸다. 뒤집으면 이름이 사람을 빛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무슨 막 전전긍긍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돼야지 이름이 빛나는데 왜 이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막 따지냐고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80점이면 합격이에요. 80점이면 합격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 뭐 최선을 다했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봤는데 78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달려서 갔는데 뭔가가 붙잡고 있어요. 앞바람을 친다든지 뭐 주변 조건들이잖아요. 나는 뭔가 했어요. 뭐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놓고 그 부족한 2%를 채울 수 있는 걸 찾는다면은 이름을 잘 지셔야죠. 근데 그 2%가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자,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이 약이 팔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50%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당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얘기의 핵심은 내가 정말 꾸준히 나의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그럴 때 그러한 에너지, 주변의 에너지에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이름에 의해서인지 또는 그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뭔가 기운이 모여서인지, 그렇죠. 막 달리는데 앞바람 치다가 갑자기 뒷바람으로 바람이 바뀌어서 가는데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마지막에 뭔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라고요. 이름 잘 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뒤돌이기면은 뭐 장명할 때 한자를 수리오행에 맞춰서 장명을 하긴 해요. 그게 관례로 돼 있으니까. 근데 한 글의 구조가 안 맞으면은 저 수리오행 자체를 뭐 아무리 해도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장명 방법이니까요. 그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그 제자해를 안 가져오셨죠? 읽어보기는 하셨는가요? 그러면 제자해를 호로록 하겠습니다. 호로록. 제자해 보면은 막 천지지도 얘기하면서 음양오행으로 다 맞춰서 했다. 모든 사물의 이치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천지 귀신에 어그러질 게 뭐가 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 이치에 딱 맞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음양오행 자연의 영리에 그대로 맞춰서 했다. 어그러짐이 하나도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런 게 이치에 안 맞으면요, 가다가 진행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검증되면서 깨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근데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잖아요. 우리 말과 소리에 딱 맞으니까 그렇게 지금 남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떠한 외래어도 그냥 후룩 다 풀어서 쓰잖아요. 프랑스 말인지 한글인지 알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건 시대적 흐름이고요. 그 얘기를 하고요. 나 28자이죠. 자가 만들어진 게 28자예요. 그래서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8자예요. 지금은 사라진 4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4자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걸 복원하자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한글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복원해야 된다. 지금 인도네시아 어디 섬에서 한글로 그들 말을 담는 그릇으로 쓰잖아요. 거기에는 사라진 글자를 다 써서 그 발음들을 다 표현해내죠. 유튜브에 다 돼 있어요. 역사 스페셜, EBS, 뭐, 그런 거 막 시리즈로 다 돼 있어요. 좀 보셔요, 좀. 28자로 돼 있어요. 근데 28자로 돼 있는데 28자가 되는 거에 기본 자형이 있어요. 기본 자형은 요돌자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게 자음 모형이에요. 자음의 기준. 그 다음에 모음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3개. 그래서 8개가 한글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이 밖에는 없어요. 한글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이건 모음을 할 때 따로 할 테고, 당연히 이 모음의 구성은, 하도, 어렵다는 하도 낙성을 그대로 차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만 공부하셔도요, 음양, 오행, 기본적 영리까지 다 꿰뚫을 수 있어요. 꿰뚫어야 해석이 돼요. 제자 원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냥 쓰면 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 때, 그 고생하신, 그죠? 그 양반. 이름이 도예요, 이도. 성은 이고, 이름은 도예요. 그 당뇨병에 이런 게 온몸이 다 병원이거든요. 백성을 국률이 여기 과연 그런지는
어쨌든 이걸로 글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기역은 어금니 소리라고 돼 있어요. 어금니 소리. 어금니에서 얘기는 어금니가 아니고요. 목구멍에서 벗어나서 혀가 딱 목구멍을 막으면서 내는 소리. 예, 그게 어금니에 닿는다 해서 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수라고 하는 수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목구멍에서. 목구멍. 그래서 소리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 원리에. 후는 그러니까 수의, 윤하는 것, 그러니까 윤택한 수의 의미다. 그래서 보면 성, 허, 이통. 소리가 비어있고 통한다. 그래서 그 비어있고 밝은 것이 잘 흘러서 통하게 돼 있다. 허, 명, 이, 유통. 이걸 일컬어 겨울이고 이것이 우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궁상각치우로 우이고 이 수에서 목구멍이다. 소리가 나오는 처음에 처음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속이 비어있고 기름져서 잘 굴러가고 소리에 뭔가 안에 담긴 게 없어서 잘 통한다. 그거죠. 그게 이응이잖아요. 응 해봐요. 뭔가 상대가 애인이 얘기하는데 응 해야지. 그러면 할 거예요? 어떻게 돼? 소리가 굴러가죠. 잘. 그런 음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의 쓰임, 수리의 가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수에서 출발해서 목구멍에서 나와서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게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목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에 가획을 한 게 기역이고요. 이걸 연서라고 그래요. 병서 했죠. 그죠? 이걸 센 소리, 이걸 된 소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건 병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썼다. 그래서 이렇게 청하다, 차청하다, 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청탁, 소리의 청탁, 소리의 심, 중, 부 깊이 있는 소리, 가운데 있는 소리, 들뜬 소리. 그러니까 소리의 청탁과 그 수직적으로 깊고 낮은 소리, 또 소리에 빠르고 급하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 그죠? 중국의 성조, 사성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에 대한 구분이 다 돼 있어요. 훈민정음에 이미 다. 근데 이 기역의 소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역이 출발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도표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 소리는 수에서 벗어나서 목으로 가기 전의 소리예요. 수음도 아니고 목에 가까운 소리예요. 기역에 가까운 소리. 지금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목의 출발은 이 소리예요. 저는 못 내요. 그런 걸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요.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런데 소리를 구분하고 그 소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 나와요,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역, 키역, 그죠? 쌍기역, 이렇게. 자음이 기역, 목의 기준으로 출발된 소리죠. 그럼 목의 소리는, 이 기역의 소리를 잘 보시면은, 기역은 위를 한정하고 아래를 튼다. 기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래가 동한다.
자, 기역자를 보면은 일어서죠. 이게 아래에서 보면 일어선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운동이 여기죠, 여기. 위를 한정해서. 이걸 밖에서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씨가 어떻게 해요? 싹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싹이 뭐예요? 뿌리죠, 뿌리. 씨가 싹을 낸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먼저 내린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내린다. 그게 목이라고요. 그걸 보면 뭐야? 일어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다, 걷다, 기역으로 다 출발하는, 이런 음가들은 따로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것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그걸 우위를 한정한 게 더 커졌죠. 그러니까 우위가 더 단단해진 거예요. 더 강하게 안의 움직임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갈치, 이렇게 갈치해야 되는데 요즘은 칼치 하잖아요. 센소리가 일상화된다고요.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칼치라고 하잖아요. 칼치라고 해야죠, 칼. 아, 틀린 말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여기 까불다, 꼬꾸라지다, 턱 걸려서 꼬꾸라지는 거, 이건 된소리로 그게 겹쳐서 생기는 거죠. 다 이렇게 병서로 된 것은 거듭하는 거예요. 거듭. 그 반복돼서 중첩돼서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게 하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격음화, 경음화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 부분만 지금 잘 기억하고 계셔요? 예, 이따가 다시 할 테니까요. 니은은 혀의 소리예요. 혀. 예, 그래서 이걸 치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설음이고 이건 화죠. 화. 소리로 얘기하면은 이게 목은 각이죠. 각. 궁상각치우로 얘기하면은 이쪽에 따로 쓸게요. 요 니은은 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혀의 모양이라고요. 니은 하면 혀가 이 딱 내려와서 이 천장을 딱 이렇게 댄다고. 이거 EBS 특집 그 무슨 막 MRI로 찍어가지고 혀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표현해놨어요. 세종 때도 MRI가 있는가, 엑스레이가 있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니은의 우위를 닫는 것, 디귿이 되죠, 그죠? 우위를 거듭 닫는 것, 디귿이 되죠. 디귿을 2번 하는 것, 거듭하는 것, 쌍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니은은 반대예요. 아래를 한정하고 위를 튼다. 그럼 뭐 어디가 동해요? 위가 동한다. 그게 니은이라고요? 그래서 백호통의에 보면은 이 설음, 이 치음은 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한다는 의미는 양이 정점에 이르러서 멈췄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백호통일을 찾아봤냐고요? 다른 책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니은이 갖는 음은 양이 우위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담고 있는 것, 안고 있는 것. 그래서 담다. 그 만약에 더욱 하면 뭐예요? 여기에 욱은 받아서 넣는 거예요. 더우에 더우를 기역자를 넣어서 더욱이 된 거예요. 강조시킨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 글이 작용하는 모양이.
그러니까 널브러지다. 언제 널브러져요? 추우면 널브러지나요? 힘 다 쓰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은 어디에 양이 정점에 이르면 널브러지잖아요. 예? 날다. 날다. 이게 다 니은의 음가에서 출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점점 세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따가 천간 지지를 다 대입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름이 육식갑자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앉는다, 안자에 니은이 들어가죠. 위에 니은이. 그러면은 뒤, 아래를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니은자가 그냥 보이잖아요. 자, 미음은 입술, 입술. 입구자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어울린다고 봐요. 입이니까. 입술 순이죠, 입술 순. 이건 당연히 토예요, 토. 이걸 왜 수라고 하냐고요. 이건 이미 뭐예요, 이게? 우리가 네모진 걸 뭐라고 그래요? 방이라고 하잖아요, 방. 방, 네모지다. 네모진 게 뭐예요? 토죠, 토. 땅을 방이라고 하잖아요. 천원지 방.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일정한 영역을 형성한 거예요. 영역. 그릇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담는다. 백호통일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함이라고. 머금는다. 그러니까 미음은 토의 땅 같은 거예요. 현실적인 거, 실질적인 거, 구분되어지는 거. 그게 미음이에요. 그 미음을 담는, 뭔가 담는 그릇인데, 그걸 위로 두 팔 뻗어서 위로 하면은 위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임, 임이 뭐예요? 좀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 봐라, 보다,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요. 기본적 작용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보자기는 어떻게 해요? 싸죠. 그죠? 미음이 확장된 거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자, 피읍은 이건 상하 작용이고요. 이건 좌우 작용이죠. 좌우로 펼치다. 양쪽으로 펼쳐진 거죠. 그죠? 미음이 양쪽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펼치다가 피읍이잖아요. 평화, 평등, 이게 뭐예요? 좌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가에 이미 그런 의미들이 내재돼 있어요. 피읍을 많이 쓰면은 퍼주는 거라고요. 이미 퍼준다고요. 비읍을 많이 쓰면 담는다고요. 담는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구분 지어서 담는 거잖아요, 내 걸로. 그럼 명이 확장이 되고 뭔가 구분 짓고 담는 게 잘 안 되면은 이름이라도 그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이 해석이 안 되면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자, 피읍을 넣으면은 사주가 옹색한 사주들, 자기 것만 아는 사주들, 이게 막 쪼그라들어 있는 것, 펼치지 못하는 것, 그런 건 넣어야지. 이런 거 무슨 평자 이런 거 넣어서. 자, 평자를 넣으면은 이미 피어지는 거에 이응 굴러가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잘 어울리게.
얼마나 사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주가 이미 막 다 퍼주는 사주예요. 근데 대평이라고 이름 줬어요. 크게 퍼주겠네요. 그걸 지금 이 음가를 지금 그거 보시고요. 여기에 니을이 빠졌네요. 그죠? 니을. 이건 이따가 또 다시 하겠고요. 여기는 여린, 기억, 기읒 이렇게 표현해. 여린, 기읒. 예. 이건 반설음. 여린, 어쨌든 이것도 설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니은 플러스 디귿이기도 하고요. 기억 플러스 디귿이기도 하죠. 그잖아요. 예. 그게 니을이에요. 뭐예요? 앞뒤로 통하게 한다. 받아들여서 내보낸다. 들어와서 나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랄랄라 그러잖아요. 기분이 막 우울한데 랄랄라라 해보라고요. 안 돼요. 그런 게. 그러면은 사주가 하나고 좀 이렇게 좀 일조량이 좀 부족하고 그래요. 사주에. 그러면은 니을 같은 걸 넣어야죠. 그래서 조금 기운이 흘러가게, 통하게, 조금 이렇게 밝게 해줘야죠. 자, 여기 미음에도 사라진 글자가 있어요. 그죠? 여린 비읍이라고 그래요. 안 쓰잖아요. 그죠? 여기도 뒤에 쌍비읍이 있어요. 격음화된 쌍비읍. 이런 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인지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들인데 이걸 뭐로 적어요? 자, 시옷. 시옷은 치음이에요. 이가 부딪히는 소리. 예. 그래서 잇소리라고 하죠. 당연히 금이죠. 예. 금인데 이 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백호통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음이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왜 양의 입장에서만 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치음은 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죠? 솟아난다. 뭐가요? 가시적인 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솟아난다는 것은 솟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이에요. 시옷을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자, 솥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솟아 있잖아요. 예. 욕을 할 때 이런 발. 그거 뭐예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음이 솟아나서. 예. 씨월드. 씨가 들어가잖아요. 씨가 들어가면은 이상해져요. 자, 새것, 새롭다. 뭐예요? 음이 솟아나서 형체화된 게, 실체화된 게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음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새롭게 나오는 것, 그 기운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어요. 올라가지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정지. 솟아나는 것을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격, 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잠을 잔다. 잠. 어떤 거예요? 움직임이 솟아나는 것을 정지되는 거죠. 그죠? 조용하다.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잖아요.
자, 이 우에 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참고 있는 것, 정지하고 있는 게 옳다는 뜻이에요. 정점, 목적을 분명히 한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걸 우리는 참이라고 그래요. 참이라고 쓰잖아요, 참. 참진. 그러니까 더 한정 짓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는데 그냥 참아야 되는 거고, 그죠? 참는 거의 목적이 분명하죠. 뭔가 가치가 딱 설정된 것,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치읓이 들어가는 구성. 자, 이게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오는 소리가 갖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명하게 적용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자, 음이 펼쳐지는데, 음이 펼쳐지는 걸 한정한다. 음이 펼쳐지는 걸 한정한 것을 뭐의 기준에 맞춰놨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치읓이 돼요. 당연히 이게 쌍시옷, 쌍지읒이 된 소리로 형성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치음이 있어요. 반치음. 그러니까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EBS에서 강의했던 금호 김웅정 선생, 이 반치음을 살려야 된다. 하겠잖아. 막 해라고. 예? 경계에 있어야 된다. 경계. 막 그거 강조하셨었어요. 그 양반이. 안 보셨는가? 예.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뭐 이건 반치음입니다. 반치음. 예. 그 다음에 수는 다시 돌아가서 이게 처음 소리가 나오는, 우리가 얘기한 소리의 기관 중에 가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소리가 윤택하고 잘 굴러가고 그런 울림 소리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궁상각치우의 상이죠, 그죠? 여기는 우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를 보시면은 이응, 여린 이응, 히읗 이렇게 뒤죠. 이것도 사라졌죠, 그죠? 안 쓰잖아요. 히읗은 지금 치읒과 똑같아요. 이응은 이게 수죠, 수. 수는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은 뭐라고요? 둥글다. 둥글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을 현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끝이 가말하다. 이게 가말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을 일정하게 한정 지은 거죠. 그 한정 지은 것을 어떻게 해요? 뭔가로 목적하는 걸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하느님, 하루, 이렇게. 근데 막연한 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정된다.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죠. 여기에도 원칙으로 음가가 사라진 게 있어요. 아래아. 그래서 그 규탱이마다 다 이게 이따가 다 배치를 할 겁니다. 이게 그 해례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응이 우음이고 이건 수이다. 미음이 궁음이고 이것은 토의 음이다. 미음 자체가 이미 토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입술이 내는 소리인데 입술이 비위잖아요. 그죠? 비위가 안 좋으면 여기에 막 나잖아요.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일단 오행에 대한 부분, 그 자음을 오행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가운데예요. 미음, 비읍. 예, 미음, 비읍.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 아까 목, 그죠? 여린 기읒.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여기 반설음, 니은, 디귿, 티귿, 쌍디귿. 이건 요 같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여기에 반치음, 시옷, 지읒, 치읒, 그죠? 쌍시옷, 쌍지읒. 여기에 아래아라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안 쓰잖아요. 아래아도 사라졌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지금 이걸 안 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안 적어도 돼요? 이거 뭘 적어, 이거. 그냥, 자. 충분히 이해되죠, 이거? 이걸, 지금 소리의 진행 과정, 이런 걸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분, 반재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한글을 천문학에, 한글 원래가 아주 28자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28수에 대입해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대입해요. 그게 또 그러한 천문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건 경강부의한 건 아닌데, 이분이 쓴 책이죠. 반재원 선생님. 여기에는 이 양반은, 여기에 니은을 넣죠. 니은, 디귿, 니은, 티귿, 디귿, 이렇게 넣는데, 소리의 흐름으로는,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책 그냥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요. 이 두 책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셔요. 하늘에서 온 글, 한글. 이 책은 그 양평에 사는 벤도로프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그 선생들이 이렇게 글을 모은 게 아니고 해서 공저로 돼 있는 책이에요. 박규현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한국 발도로프 협동조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있고요. 이 책을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통점이 상당히 많고요. 뒤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잘 제시되어 있고요. 괜찮고요. 이건 일본 분이 지신 책이에요. 한글의 탄생.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한글이 왜 위대한가? 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학자가 쓴 거예요. 이 양반은 어문학자도 아니고요. 아마 미술을 했던 양반인 것 같은데, 이쪽에 빠져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용도 충실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오래된 책이라 지금 못 사실 거예요. 이정우 선생이라고 정역 1세대시거든요. 일부 선생에 연결돼서 정역 공부를 하신 1세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석 선생이 2세대예요. 이분들 밑에 한장경, 뭐 이정우 선생, 뭐 이런 분들이 1세대. 1세대라고 그 전에 바로 일부 선생한테 직접 배우신 분들 말고요. 이분들은 그 계룡산 향적봉에서 직접 가서 공부하시고 이런 양반들이시니까 충남대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훈민정음의 그 한글 이렇게 제정된 원리를 역학적 원리로 풀어내신 분이시기도 해요. 역학이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 이분 전집이 있어요. 이분 전집 40만 원 정도 할 거요. 책이 필요하시면은 내용은 뭐 옛날 분이시라 7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좀 쉬었다가 모음으로